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요구했던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네이버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일본 기시다 정부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이 거세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가 한국과 미국에 이어 유럽에 에어솔루션 연구소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간 거래 사업의 중요 축인 냉난방 공조 사업 역량을 강화해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첫 컨테이너선 수주이자 이번 수주로 올해 목표치를 120.5% 초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약 9조 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한국 증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6개 자산 운용사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블랙록이 운영하는 아시아 펀드의 한국 투자 비중을 국내 운용사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록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다시 키우고 있는 만큼 투자의 힌트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장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강보합권에 있지만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흐름을 살펴본다면 고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PB님?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 금요일 그리고 오늘 사실상 방향성을 크게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큰 편의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2850포인트 내외에서는 계속해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대략 2천억 원 정도 현재 기준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장 자체에 대한 어려움 혹은 부담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덜어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거의 80% 수준까지 육박하였고 금리 인하가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통화 정책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 덕분에 강달러 기조가 이제 완전히 멈췄다라고 하는 평가까지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지금 있죠. 코스피가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말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주의 움직임이 참 좋은데 중소형 쪽은 지금 꽤나 많이 소외됩니다. 핵심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저희 팀장님과 이야기를 참 많이 하다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HBM이 되든 온디바이스 AI가 되든 주가 지수나 주가나 실적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쪽, 특히 레거시 쪽은 HBM이나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이 크게 없다 보니 주가가 오를 만한 모멘텀이 상당 부분 부재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의외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추가적으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선제적으로 코스피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움직임이 좋았던 섹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장 쪽, 그리고 자동차 쪽, 또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던 화장품 쪽, 이런 쪽으로 결국에는 수급은 더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시장에 대한 우려가 꽤나 많이 희석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이제 29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안에는 3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순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섹터 선별이라고 하는 거, 정말 섹터를 잘 선택하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 3,000선까지도 바라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섹터 선별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저희 방송 계속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가 역시나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수급 상황 완벽하게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코스닥은 사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10거래일 연속 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 더불어서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최근 며칠 7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 꾸준하게 이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뭐 어제 오늘 금요일하고 오늘 해서 이제 좀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반면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또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상방을 바라보고 외국인들이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국내 증시가 사실 뭐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했던 부분이나 S&P 500이 신고가 뭐 종가상은 아니지만 한번 돌파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미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반영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야 하지만 일본 증시의 환율 급락에 따른 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를 좀 압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삼성전자의 매수세 쏠리면서 한 2.5% 시장을 굉장히 잘 받쳐내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트럼프, 네. 이 키워드로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뭐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 그런 종목 장세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장의 변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바이오 섹터가 급등을 하면서 이 성장주 단의 어떤 강세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좀 확산해 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시장에서 어떤 그 금리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접근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한 단어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라고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섹터를 또 알아봐야겠죠. 그중에서 저는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섹터가 방산 쪽입니다. 일단 트럼프의 피격 소식 속에서 방산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 대규모 수주 소식도 많이 들려왔던 섹터 아닙니까, 피비님? 네, 방사는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도 그렇고 첫 번째로는 정부가 지금 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정부가 이렇게 미는 가운데 최대 규모의 수출, 수주 그 모든 것들이 올해 다 실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배경에 있는 것은 폴란드와의 K2 전차 수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820대 수준까지도 추가적으로 납입이 된다면 당연히 이에 따른 그 모든 매출액은 추가적으로 추후 실적에 잡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온 거죠. 장중에만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계속해서 밀다 보니, 끌어주다 보니 방산업에 속한 전방 산업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당연히 잘 가는 겁니다. 앞으로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실적 전망 자체가 부정적인 그런 리포트는 제가 아직까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말고 또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1차적으로 벤더양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코츠 테크놀로지예요. 사실 코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저도 한 두세 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산 잘합니다. 하지만 국내 자체적인 부품 조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해외 쪽에서 필수 부품에 대한 조달력, 특히 일본이나 또 미국, 또 기타 유럽 다양한 측면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부품을 조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게 영업이익률을 소폭 훼손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가운데 정부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산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 자체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1차 벤더양 기업들을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따른 수혜를 사실상 지금 상장사 중에서는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거의 모두 받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은 우선 사상 최대가 아마 나올 겁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도 최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주 잔고도 우선은 역대급입니다. 배경에 기저에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동사에 의해서만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또 LIG 넥스원 그들이 잘 가면 주가도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참 괜찮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가 우선은 대형 기업들은 다 나왔습니다. 코치 테크놀로지도 이제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역사적으로 고점은 29,750원인데요. 지금 가격 기준으로 대략 한 3,00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0% 정도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 경영 환경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맞추어서 아마도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내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산업은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전반 기업 당연히 좋지만 이렇게 숨은 기업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와 관련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되 숨어있는 기업까지도 우리가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표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방위산업 섹터를 딱 열어보니까 좀 사실 이 종목 이름이 저는 낯설었거든요. 네.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종목이었는데 사실 다른 종목도 52주 신고가 경신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 종목 역시도 신고가 경신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 건가요? 어떻게 좀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유도무기 관련해서 좀 특허가 있는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할 때 이렇게 무선 충전해서 사용을 막 시작했던 단계, 네. 그때 시점에 한번 굉장히 큰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런 어떤 그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오늘 사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시총이 좀 큰 그런 방산주들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유도무기 관련해서 전자부품을 수주를 했다라는 게 한 3월쯤에 이렇게 이제 한번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천천히 좀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유력해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주말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방산 기업들 대부분 다 크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웨이브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DR텍 같은 종목도 이 다른 바이오 이슈가 붙어 있긴 하지만 네. 저 기업도 이제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급등락하는 어떤 빅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단에서의 움직임이 만들어진 종목인데 오늘 함께 또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섹터의 상승 속에서의 어떤 방산주 찾기 좀 아직 오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로의 수급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대금 한 150억 정도의 정고점 돌파고 평소에 이제 거래대금이 워낙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중에서도 이제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트럼프 이슈로 움직인 쪽이 방산 쪽만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쪽으로도 눈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방송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만큼 일단 트럼프 피격 이슈가 나온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번에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다고 하던데 가상자산 시장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어떤 그 가상시장의 거래소 관련해서 좀 더 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중소형단의 거래소들, 잠깐 이름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거래소들은 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예치를 하거나 구매를 한 어떤 가상자산, 그 가상자산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래소에 뭐 증권 시장이야 삼성전자를 10주를 사든 100주를 사든 사면 뭐 이 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 거래소 같은 경우는 법 테두리 안에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만약 이 뭐 뱅크런처럼 뭔가 가상자산을 인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투자해 놓은 가상자산 수만큼 있다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법적으로 좀 제도화시켜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중소형단의 어떤 그 이름 없는 그리고 경쟁력 없는 그런 가상자산들은 아마 이 법에서 별 수혜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뭐 우리 기술 두나무라든지 업비트 같이 이제 이름 있고 큰 기업들 같은 경우만 좀 살아남는 그런 시장으로 변화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와 같은 이름이 있는 기업만 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가상자산 관련 주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질문을 좀 추가로 드려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는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률을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 이제 상승률을 꽤 많이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9% 강세긴 하지만요. 오늘 장에서 전반적인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체크해 보셨어요, 피비님? 네, 저는 이슈가 모처럼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이 개당 1억 달러로 넘었었던 시점에 맞추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도 그때 순간순간을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주가가 많이 밀렸죠. 그러다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 지금 후보자니까 피격과 관련해서 추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을 경우에 가상자산에 이제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 그 점으로 인해서 오늘 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눌립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호재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기존에 손실이 나고 있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가는 갤럭시와 머니터리 기준으로 우선은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고 이제는 음봉으로까지 전환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결국 핵심인데요. 비트코인이 축하 혹은 무언가 대단히 큰 이슈가 나올 만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씩 약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우선은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1억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하는 시점 그때 맞추어서 조금 더 오를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로는 사상 최대치 혹은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의외로 주가는 둔화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시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자제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된 기업에 들어가는 거 자제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실 이쪽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2차 전지 쪽도 봐야 합니다. 친환경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될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해 보십니까? 뭐 오늘 사실 그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단이에요. 특히나 뭐 방산이라든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섹터들이 강한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이제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것만큼 많이 빠지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뭐 거래 대금도 크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IRA 법안을 폐지할 거야. 그래서 국내 뭐 배터리 기업들이 어떤 그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을 거야. 아니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거야라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캠프 후원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절대적인 지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고 그들의 사이가 임기 동안에 그리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주
전기차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도 그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그 전기차에 반하는 어떤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오늘 그 정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전지 쪽에 엄청난 악재였다라고 하면 주가가 대부분 그 신재생 에너지, 하나솔루션이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빠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우려하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일부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요거는 이제 추후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의 금리 인하로 인한 성장주 쪽으로의 수급 쏠림과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이 최악인 시점이라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하는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죠. 방산 쪽이나 뭐 이제 가상자산 쪽에서 강세가 나오는 걸 살펴본다면 2차 전지주 단에서의 조정이 크지는 않다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 하면 이제 테슬라의 변동성도 최근에는 눈에 띄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 주가 향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계속해서 안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이제 바닥을 잡은 것이냐. 그럴 때마다 이걸로 계속해서 밀립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지만요. 아직까지 이 전기차가 되든 2차 전지 관련 셀업체가 되든 공급자 중심, 특히 협상을 함에 있어서의 교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차 전지 셀업체들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소재 기업들이 원활하게 경영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 되었고요. 실적 또한 또 안 좋을 겁니다. 올해 하반기 되면은 아마 많은 기업들, 특히 뭐 에코프로가 되든 에코프로 BM이 되든 목표 주가는 더 하향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2차 전지가 꽤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역시나 위험한 투자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약세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없으면 사실상 크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2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특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체크를 꼭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나오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게 2분기가 당연히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3분기나 4분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관망하자 계속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관망세를 유지해보자라는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장주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섹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피비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로봇 쪽이 이제 사실 많이 부진했는데 다시 좀 저점이라는 생각 때문인 건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시장에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두산 로보틱스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로봇이라고 하는 이 섹터가 지난주 두산 로보틱스가 쏘아 올린 한편으로 주가 상승 이것 때문에 너무 취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두산 로보틱스만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처음으로 전통용 산업 로봇의 침투율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러다 보니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와 같은 완성형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부품 생산하는 기업들까지 실적 전망이 여전히 3분기나 4분기 정도에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두산 로보틱스만 이번에 두산 밥켓을 편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지난주에 그렇게 오르고 오늘 우선 빠지는 것은 모처럼 저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 같고요. 핵심이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말고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동사의 실적인데요. 동사의 실적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3분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1분기에는 우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일회성 비용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선은 영업 손실이 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래에셋에서 리포트가 한 게 나왔는데요. 2분기에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턴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진짜 날개를 한편으로 다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이 한 분기 우선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이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지금이 실적 발표 시즌이죠. 왜 하필 지금 이러한 실적 발표 시즌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은 저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내심 2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좋은 이야기가 시장에 유입을 시키면서 주가도 한번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이 두산 밥캣과의 시너지인데요. 기존에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와 시너지를 내려고 했는데 시너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두산 밥캣은 조금은 다르죠. 그도 그럴 것이 동사의 협동 로봇은 시장 규모 자체로 보았을 때 북미가 가장 크고요.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오늘 사업 보고서 다 보고 왔는데 80% 이상이 해외 매출, 그것도 북미 쪽이 지금 많습니다. 이쪽에 판매 법인을 기반으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기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너지보다는 더 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타겟을 두산 밥캣으로 삼은 것은 우리의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대략 하중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1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이게 지금 30kg까지 우선은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나옵니다. 아마 올 연말쯤에 두산 로보틱스를 이거 시장에 내어놓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두산 밥캣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에 이걸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추후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이쪽까지 로봇을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그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의 타겟이 미국입니다. 북미입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을 기반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 더 성장을 시키고요. 두산이 예전부터 주창했던 한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두산은 결국 로봇이라고 하는 사업을 전체 매출에서 50%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조금 발빠르게 시장에 묻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12만 5천 원으로 기존에 나와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주가 되든 다음 주가 되든 아마 이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12만 5천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첫 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의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성장주단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사실 성장주단에서 가장 좀 퍼포먼스를 기대해볼 만한 섹터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섹터죠. 제약 바이오 섹터 사실 뭐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진행되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좀 성과가 나올 만한 기업들 그리고 기술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성장 섹터 하면 2차 전지가 있기 전에는 바이오였습니다. 그만큼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 높은 금리는 뭐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지금 우리가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알테오젠이 신고가 한번 갱신한 이후에 삼천당 제약이 비만 치료제 이슈를 달고 신고가로 들어갔고, 뭐 펩트론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갔고, 리가켄 바이오가 그 다음에 또 따라서 움직이고, 유한양행도 지금 자회사 뭐 프로젠과 함께 그 차세대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퓨처캠도 뭐 신고가를 가는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러한 그 섹터 단의 흐름,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섹터가 우상향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될 때 그러한 흐름들은 최소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는데요. 현재 뭐 금리 인하 시점 9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련 섹터 내에서의 순환이 돌면서 신고가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와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어떤 모멘텀 체크해 볼까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우상향 기조를 굉장히 오랜 기간 쭉 유지를 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번에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한 차례 단기가율 지정 예고가 걸리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21선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출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뭐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낼지 뭐 한 차례 눌렸다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섹터 단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정받았던 종목이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단기적으로 잡아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가염증 질환 치료제라고 해서 APB-R3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요 기술을 이제 이전을 했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에보뮨이라는 회사의 기술 이전 한 부분, 그다음에 덴마크 룬드백에 2021년도에 또 다른 죄송합니다. APB A1이라고 뭐 어렵네요. 그런 거를 네. 하나 또 기술 이전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따른 어떤 그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 이런 거에 대한 지급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게 대략 뭐 한 270억 정도 로열티를 이제 지급받는 기술 이전에 따른 어떤 그 마일스톤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흑자 전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기존에 기술 이전되어 있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다라면 기업이 뭐 한 8천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가 또 유한양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뒷배가 좀 든든한 그런 제약 바이오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그냥 제약 바이오 섹터 뭔가 새로운 걸 한다라고 해서 가기보다는 이제 무언가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종가 매수 유용하고요. 목표가는 24,500원 잡으면 되겠고 무엇보다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이탈되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손절가 19,100원 잘 지키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종가 베팅할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신고가 경신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보셨고 PB님께서 보시는 증권주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실까요? 개인적으로 우선은 최근의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건 이게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시장이 괜찮으니까. 두 번째로는 밸류업 프로그램. 제가 예전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증시와 증권주, 코스피 기준으로 상위 5개 기업들 모두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괜찮다고 해서 증권주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요. 지난달 기준으로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증권주가 가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 그것이 증권주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금융주, 은행, 보험 그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의 증권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런 증권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통적으로 무엇인가? 이게 시장이 결코 아니에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브로커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 그게 사실상 증권업의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브로커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장이 뚜렷하게 나오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반면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 수수료 제로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밀리는 거죠. 최근 들어서 삼성증권의 주가가 이렇게 좋은 건 시장이 좋고 거래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서 그게 아니고요. 밸류업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증권주에 대한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얼마만큼 더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저는 맞추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증권주는 매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삼성증권을 예로 든다면 최근에 나타난 이 정도 수준의 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더 나오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권주 물론 나쁜 섹터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증권주에 대한 접근을 하기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잘 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방산이 대표적인 거죠. 그쪽으로 차라리 눈을 돌리시고요. 보유를 해서 지금 수익권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수익을 실어날 것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 증권주 안에서 한 종목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한양증권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23%대까지도 올랐다가 지금은 주가가 한 7%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각 소식 속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장의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 중에서 보면 이제 한양증권이라든지 이제 좀 중소 증권사들 같은 평소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없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M&A라든지 이제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뜨게 되면 시세 탄력 굉장히 강하게 붙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기사를 어디로 이거를 이제 매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KCGI, PF라든지 아니면 우리금융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를 이제 한번 잃었었죠. 그래서 증권업에 진출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두나무라는 그 가상암호화폐 기업입니다. 업비트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증권사 인수를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진증권이었나요? 그게 이제 한번 급등을 했었죠. 이처럼 지금 그 증권업 쪽에 어떤 중소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M&A 대상으로 지금 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튀어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지금 매매 기준으로 잡아서 좀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거래 대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순식간에 팔지도 못하고 주가가 밀려버릴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쪽의 투자는 좀 긴 호흡으로 그렇지 않다라면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거래 대금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자 이런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였는데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해서는 코스피 시장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그래프도 좀 그렇게 나타났고요. 마감을 앞두면서 조금은 그래도 반등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41% 강보합권 정도에 들게 되면서 2,868선의 지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0.28% 강보합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한 이후에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852선에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로 전환이 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400억 원 넘게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고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00억 원대로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100억 원대로 팔면서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 개인 투자자들 5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피피님께서는 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0.4% 정도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사실상 이 정도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1%, 1.5% 그 정도 올라가야지 시장은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도 이 정도 수준이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와 함께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의 매수세도
현재 기준으로 1,98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뭐 현물 쪽에서는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선물이 되든 현물이 되든 어느 한쪽에서는 매수세를 보인다는 것. 결국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만한 변수는 우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시장이 오를 만한 변수는 여전히 산재가 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시장은 역시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3,000포인트를 향해 열심히 순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레거시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보니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꽤나 좋지 않다는 것. 하지만 레거시를 위한 시간도 결국에는 올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감.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당분간 반도체가 조금 조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장대 양봉에 나오면서 모두 다 함께 움직이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 맞추어서는 철저하게 반도체 쪽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지어줬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럼프의 피습 소식 때문인지 미국발 상승 우리나라 그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양대시장 모두가 어느 정도는 빨간불을 켜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오늘 좋았던 업종이 건설 업종입니다. 3% 넘게 상승하는 기조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음식료 업종으로 1%대 상승 마감, 비금속 광물에서도 1% 중반대 정도의 상승률이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이 그 안에선 가장 좋았습니다. 1.69%의 상승률, 의료 정밀 기기에서도 1%대, 건설 업종에서 역시나 코스피와 동일하게 상승률 상위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모두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대표님께서는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한 2,300억 정도 순매도를 현물에서 했는데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단이 지금 한 3,600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어떤 그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쪽이 어떤 삼성전자 쪽으로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삼성전자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증시 급락에 따른 국내 증시 오늘 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지만 내일 정도 만약 미 증시가 오늘 밤에 괜찮은 흐름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나쁘지 않다라면 국내 증시가 여기서 한 번 더 종고점 치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국내 증시를 좀 대표하는 그런 굵직한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서 움직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섹터로의 수급 쏠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도 가고 2차 전지도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요. 거기다가 식품 쪽에도 움직임이 나오고 전력 설비도 가고 반도체도 움직이고 거의 모든 섹터가 다 움직이다 보니까 강한 섹터가 나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길목을 좀 지키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잘 달 수 있다. 수급이 메뚜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장에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장에 접근할 때 주의할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IPO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상장한 종목은 그다지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엑셀 세라피틱스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쪽이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또 이제 청약에 나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IPO도 IPO지만 변압기가 엮여 있으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PB님? 지금 신규 상장되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죠. 최근에 시프트업도 그렇게 대형주라고 해서 기대감이 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장 첫날 우선은 밀립니다. 아마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2020년에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게 신규 상장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을 하면 말 그대로 따상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그 배경에 있는 게 뭐냐면 태어난 환경인 것 같아요. 굳이 비유하면 사람으로 치면은 잘 사는 집에 태어나면은 금수저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뭐 흙수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산일전기는 현재 시점에서 전선 관련된 섹터에 있는 기업입니다. 섹터 자체의 훈풍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고 시장도 지금 괜찮아요. 이 친구는 금수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 공모 가격이 이제 중요한데 공모 가격을 얼마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모든 기업들은 거의 다 공모가 기준으로 상단입니다. 그래야 이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최대한 키울 수 있으니까 산일전기도 아마 그런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첫날 기준으로 최근에 시프트업이나 또 기타 올해 뭐 대형주, 뭐 APR도 있긴 있었지만요. 그들과는 조금은 다른 흐름을 저는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날 기준으로 말 그대로 따상을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환경을 보았을 때는 가장 좋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산일전기 사실상 공모에 많은 분들이 조금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신규 상장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 기준으로도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은 따로 등록해 두시고요. 천천히 매수에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의 경우에는 매수에 참여를 해봐도 좋겠다. 상장 당일 한번 추세를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이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살펴보니까 이 상장을 뭐 무려 20년이나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변압기 사이클에도 엮여 있는데 뭐 배당도 좀 확대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뭐 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이제 좀 전에 이제 PB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상장할 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봇 섹터가 강한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 당연히 주목을 받고 강한 상승세가 나오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전력 설비 쪽은 슈퍼 사이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요하고 이게 이제 실적을 한번 뜯어보면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는 460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이 230억이에요. 아마 올해 연간으로 하게 되면 이게 거의 뭐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연간 실적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시에 분명히 어떤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공모 가격 자체가 너무나 이제 높게 형성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한 이후에 거의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공략할 만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으로 바라보시되 너무 비싸게 사지 않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산일전기의 뭐 공모가를 확인해 보면서 투자 전략 짜 보자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럼 간략하게 내일장에서 저희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피비님? 개인적으로 내일 화장품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이유가 실리콘2가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거나 좋은 섹터가 우리가 내심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화장품이고 2분기 기준으로도 실적은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가 조금씩 나타나는 가운데 이 모든 기대감들이 주가에 묻어날 수 있는 섹터를 역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오늘도 VT라고 하는 기업이 종가 기준으로 많이 밀리긴 했지만 장 초반 자체의 흐름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9% 초반엔 더 좋았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던 그런 섹터입니다. 거기에 추후 북미 쪽에서의 판매 증가라고 하는 이 모멘텀과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였던 수출 데이터, 북미 양에서는 무려 71%가 늘어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화장품 쪽은 여기가 고점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2주 기준 신고가가 한 번 정도는 저는 더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이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화장품 쪽을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실적이 꽤나 괜찮았던 실리콘2, VT 같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현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계약금 수령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4,500원, 손절 라인 19,100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막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판매 법인을 확충하는 등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9만 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